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핫뉴스5로 시작합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강남 지역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10여 명의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 엄마들의 여론이 국정교과서 국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표는 무엇보다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되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금인정 교과서가 8종이 있는데 교과서 한 권 가지고 출제하게 되면 이제는 변별력 위해서 아주 지연말단적인 취직코코란 문제 이런 거 출제하게 되는 겁니다. 국정화가 수능 부담을 줄여준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문 대표는 또 정부 여당이 국정화 추진을 강행하는 배경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잘못된 역사 인식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분의 선대가 다 말하자면 친일 그리고 독재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참석자들은 문 대표에게 투쟁이 아닌 교육이란 관점에서 대응해달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제1야당 대표가 좌편향 교과서를 지키기 위해 선전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지난 8일 평양에 도착해 열흘 넘게 북한에 머물며 북한 특파원처럼 활동하고 있는 신은미 씨. 이번엔 평양 봉수교회에서 휴일 예배를 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을 종교의 자유가 없는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란 보고서를 낸 것과는 달리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신 씨는 북한이 강성국가 건설의 상징으로 강조해온 자강도 휘천 발전소도 찾았습니다. 김정은은 발전소 준공을 자신의 치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3호 발전소 건설에 착수해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문을 해놓으면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북한의 아리랑폰 앱을 자랑하는가 하면 묘향산 호텔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 북한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생선회도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묘향산과 주변을 둘러보는 외국인 전용 기차 여행 상품을 내놓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신 씨는 또 SNS 메신저를 통해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탈북자와 북한의 가족들을 연결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탈북 여성이 부모님 칠순까지 꼭 돌아가겠다고 글을 남기자 북한 가족이 자신들은 잘 있으니 걱정 말라는 답글까지 남겼습니다. 공안당국은 신 씨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신 씨가 북한의 체제 선전을 돕고 있는 저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훈입니다. 숨진 50대 가정주부를 먼저 맞춘 뒤 튕겨져 나온 벽돌에 머리를 다친 29살 남성 박모 씨. 머리 한쪽이 함몰될 정도로 크게 다쳐 지금도 입원 치료 중입니다. 두개골이 한두 군데가 깨졌대요. 머리를 이제 12바늘이가 꿰맸다고 그러대요. 박 씨 가족들은 만 9살 초등학생의 철없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에 허탈해 했습니다. 게다가 초등학생의 부모에게서 사과는커녕 전화 연락 한 통 없었다는 점에 섭섭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연락이 왔는지죠? 아니요, 그런 얘기 전혀 없었는데요. 경찰도 연락한 거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최근 인터넷 카페엔 벽돌을 맞고 숨진 50대 주부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피해자의 딸로 추정되는 여성이 올린 글입니다. 이 여성은 엄마가 최근 김장을 해서 겨울까지 먹을 김치를 다 담가놨다. 이걸 다 먹은 뒤에야 다시 김치를 담가줄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실감날 것 같다고 절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최근 아기 고양이가 안쓰러워 개인적으로 돌봐주긴 했지만 전문적인 캣맘은 아니라며 캣맘 갈등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섭섭해했습니다. 경찰은 곧 전문가를 파견해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저축은행 비리 의혹, CNK그룹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사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국정감사 등 MB정권 당시의 주요 사건에 대해 감사를 지휘한 홍정기 씨. 홍 씨는 2012년 11월 차관급인 감사위원에 임명됐는데 그 후부터 급격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6명이던 감사위원이 4명으로 줄면서 업무가 급증했고 불면증까지 겪었습니다. 몸무게가 5kg 이상 줄어든 홍 씨는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과 불면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치료 이후 2달 뒤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고 결국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CCTV를 보니까 사람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건 안 보이고 위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 보이더래. 유족은 업무상 재해가 분명하다며 공무원 연금공단에 보상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에 이르렀으니 업무상 재해가 맞다며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한환입니다. 동물원에서 사진을 찍다 낙타에 머리를 물리는가 하면 고층 건물 꼭대기에서 안전장치도 없이 아찔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SNS의 영향으로 자신의 모습을 사진에 담는 이른바 셀카가 유행하면서 더욱 튀는 사진을 위해 목숨까지 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위험천만한 셀카를 찍다가 러시아 10대가 추락해 숨지는 등 사망자가 올 들어 최소 12명에 이르자 각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셀카를 찍던 관광객이 들소의 뿔에 들이받치는 사고가 계속되자 금지 표지판을 내걸었고 러시아 정부는 대대적으로 안전한 셀카 찍기 캠페인까지 벌였습니다. The number of accidents while people were taking selfies has been growing constantly. People are looking for new perspectives and unforgettable places. 각국 정부의 노력에도 목숨을 건 위험한 셀카는 계속해서 SNS를 타고 번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더 극단적인 셀카 사진이 화제가 되고 관심을 모을 수 있다는 심리 때문에 위험한 셀카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효주입니다. 아침경제 골든타임 오늘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이호선 송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식들은 평생 부모 앞에 죄 짓고 산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평생 직장도 없이 빈둥빈둥 사는 자식이야말로 대역죄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에게 기대 살던 이런 캥거루족 아들이 결국 화를 불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연이 되게 긴 사연인데요. 네. 이제 20년간 무주익의 아들이었던 40대 아들과 있었고, 이제 자그마한 집 한 채, 방 하나 있었던 70대 아버지와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사회 시작부터가 일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방 하나를 계속 노렸었는데, 이게 이제 해도 너무하게 돼서 아예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방에 들어앉아서 살고 그 집 한 채를 가지고 또 대출도 받아서 결과적으로 참다 못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이제 흉기로 아들을 찌르는 사건이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아들의 생명에는 지장도 없었고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행유예로 처분을 받으면서 어쨌든 이번 사건의 조명을 받았던 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 특히 착한 아버지. 근데 아들은 계속해서 이 아버지의 등골을 빼먹다가 아버지가 분노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 이게 일종의 현재 캥거루 세대, 캥거루족의 단면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다고. 근데 더 이거 없는 아버지는 노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살던 집을 아들이 차지하고 아버지는 노숙을 했고. 아들이 자꾸 그 빈 방에다 여자친구를 데려오기도 해서 아버지는 길 밖으로 나가고. 기사를 보니까 지하방에 처음에 연립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계속 돈을 달라 그러니까 이걸 세를 주고 빈 방으로 단칸방으로 옮기고 그 나머지 돈을 아들한테 줬는데도 다 탕진을 하고 단칸방인데 여기 그냥 여자친구 데려오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쫓겨나서 노숙을 하게 되고 노숙하다가 가끔 들어가 보니까 이제 자고 있는 아들을 모습 보니까 분노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그래 된 사연인 것 같은데. 저런 입장이라면 참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날 정도가 불효자가 아니라 범죄자죠.
부모에게 아주 장기적으로 사기를 치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 구직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부모님께 의지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안쓰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저 경우는 뭐 아예 대놓고 부모에게 내가 이 뭐 돈을 마련해 주면은 농촌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대출을 내가지고 돈을 줬더니 그 돈 다 탕진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집에 대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 작은 단칸방 그 지하방으로 갔는데 거기에 또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와가지고 계속 자니까 이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노숙을 했단 말이에요. 노숙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날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나는 추운 데서 자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들은 뜨뜻한 데서 여자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정말 화가 난 거거든요. 옛날에는 조선시대만 해도 그 지방 그 동네에 불효자가 생기면 그 동네에 사람들이 모여서 멍석말이를 하고요. 예. 멍석말이를 한 다음에 이 불효자는 쫓아내고 그리고 그 집은 불태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라면 사실은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그리고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들에게 흉기를 사용하긴 했지만 초범이기도 했고 또 하나 나아가서는 이 아들이 했던 너무나 기가 막혔던 이야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또 감면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되겠지만 최근에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서 안타깝죠. 네. 네, 칼부림이었지만 역시 법원도 이런 부분을 좀 참작한 것 같아요. 범행의 동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들이 뭐 유발이라는 표현까지 쓴 건 아니지만 아들이 범행의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그런 심정들을 법원에 사실 이해를 한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가서 칼로 자식을 찌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그럼 사실은 죽지 않고 미수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긴 쉽지 않았을 텐데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선처해 준 건 그만큼 이 아버지의 어떤 심정에 대해서는 이해, 좀 공감이 있었던 것이죠. 아들이 이 범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네, 이런 캥거루족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아버지 세대 그리고 취업을 하지 않고 계속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는 아들, 고령화 저출산의 한 단면일 수도 있고 실업의 한 단면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어제 고령화 저출산 뭐 대책을 내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8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네. 인구가 정점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이후로는 인구가 이제 감소하게 되고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나왔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을 많이 장려하겠다. 네. 거기서 나온 것이 지금 나온 것처럼 신혼부부에게 집 관련한 제도를 좀 했습니다. 기존에 뭐 1억을 1억 2천까지 대출 한도를 좀 올렸고요. 또 예비 신부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네. 있게 뭐 그러니까 확실한 부부가 아니더라도. 두 번째가 결혼, 두 번째가 이제 임신 부분의 이제 또 하나의 대책인데요. 애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한. 난임 같은 경우에 지금 비급여들이 많거든요. 의료보험에서. 그러니까 난임 치료 같은 그런 비용들에 있어서 비급여를 급여로 돌리는 것들.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되게 혜택을 많이 하겠다. 이런 정책이 있었고. 이제 세 번째가 육아였습니다. 이제 육아적인 측면에서 역시 어린이집 확충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직장 내 어린이집도 많이 짓게 예산을 보조한다. 그러면서 아빠의 이제 육아휴직 같은 거 이제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겠다. 이래서 결혼, 출산, 육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대책이 나오긴 나왔는데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뭐 집단 미팅이라 그래가지고 뭐 정부가 주선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과연 이 정도의 정책으로 지금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세대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결혼을 할까 또 결혼해서 애를 1명, 2명 낳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의문이 이게 있는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요소들이 다 모이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돼야 되지만 사실 거기에 정서와 해석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3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결국은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보다 현실적인 불안의 합이 훨씬 더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여기 제가 이제 뭐 그 주부이기도 하니까요. 여러 이야기 다 좋은데 사실 결혼을 안 하는 가장 먼 그 이유부터 찾아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인 게 육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네. 사실상 육아에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있던 제도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번에 결국은 또 노인들 연령 높이는 것 그리고 네. 정년 연장을 지금 내년에 60세인데 또 2018년에 또 65세로 늘리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방안도 발표가 됐죠. 네, 그래서 뭐 노인 기준 자체는 네. 이제 65세에서 최소한 68세 정도로 늘려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요. 단적인 예가 이제 65세 무임승차로 드는 연간 비용이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커지겠죠. 최대한 1조 이상까지 갈 것 같은데 과연 이제 65세에 대한 이제 노인 연령을 좀 확대하는, 그러니까 위로 올리는 거죠. 상향 조정하는 건데
이게 또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OECD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두 개 치명적인 아주 약점이 있는데 노인 빈곤율하고 노인 자살률이 두 개는 거의 2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후진국 중에서도 이런 후진국이 없어서 65세라는 이 노인의 나이를 68세 혹은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것도 실은 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세대 갈등 줄이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황에 가장 먼저 해지하게 되는 금융상품이 바로 보험이죠. 하지만 불행이 닥쳐왔을 때 가장 아쉬운 게 바로 또 이 보험이기도 합니다. 해지된 보험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 다시 살리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해지된 보험 계약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이 해지된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한이 내년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소비자가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보험회사가 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데요. 보험계약 해지 상황에서 소비자가 냈던 보험금을 다시 받아가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이렇게 밀린 보험료와 1% 이율의 연체 이자를 내고 계약 부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생활고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해지된 보험계약은 총 264만 건으로 전체 보험계약의 2.8% 수준인데요. 이 중 부활된 계약은 46만 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까지 경제 사정이 다시 좋아지거나 새로운 보험보다 이전에 해지된 보험이 보장 범위나 보험금 액수 등의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에 해지된 보험을 되살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백화점에서 점원 2명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객에게 사과하는 영상이 인터넷에서 공개돼서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백화점 갑질 사건인데요. 김태현 변호사가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백화점에서 고객의 갑질 행태, 저희가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도 있고 매장에서 있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고객의 갑질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 있는 모 대형 백화점 귀금속 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주부가 찾아옵니다. 그 업체의 다른 매장에서 한 7, 8년 전에 2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귀금속,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무상수리를 요구하러 온 겁니다. 그 매장에서는 당연히 거절을 했죠. 품질보증서도 없고 무상수리 기간 2년 지났기 때문에 유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부는 그때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업체 본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본사의 강한 항의 끝에 무상수리 약속을 받아냅니다. 여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건데요. 문제는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주부의 딸이 그 다음날 그 백화점 매장을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강한 항의를 합니다. 본사에서 고쳐준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못한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모욕을 줬다. 뭐 하는 거냐? 1시간 동안 항의를 합니다. 참다 직원들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끝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지금 동영상 보고 계시죠? 강한 질책을 하고 있고 앞에 검은 옷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 아무 죄도 없지만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고객을 안정을 시켜서 돌려보여야 되겠다는 이 마음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던 겁니다. 저 영상은 지나가던 고객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손님은 왕입니다. 하지만 그 왕이 본인의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면 폭군이고 독재자입니다. 폭군과 독재자는 반드시 축출돼야 합니다. 오늘도 백화점과 마트를 방문하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갑질을 하게 되면 우리의 갑질로 인해서 그 매장의 직원들의 마음은 굉장히 많이 다칠 겁니다. 조금 한 톤 낮춰서 항의를 하시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문제의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기 다리를 꼬고 반말로. 네, 얼굴을 외워도 다음에 마주쳐도 사과하라고. 좀 말투 자체도 그렇지만 내용 또한 분명한 갑질로 보입니다.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요. 목적은 달성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사에 전화해서 온갖 난리 쳤겠죠. 뭐 그냥 했겠습니까? 아까 본사에서도 안 되는 걸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아 왜 어제 백화점에서 바로 안 해줬지? 그게 싫었던 거죠. 와서 이제 직원들한테 온갖 난리 치니까 오죽하면 직원들이 무릎 꿇었겠냐고요. 저게 이제 너희들 무릎 꿇고 사과해 이게 아니라 고객이 워낙 난리를 치니까 빨리 해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직원들이 지금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금 휴가를 내고 좀 당분간 출근 안 한다는데 저거 정신적 충격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백화점 가장 번화 1층 매장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위에는 다리 꼬고 앉은 고객 밑에서 빌고 있으니 이게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저기서 지금 7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네. 7년 지난 비금 부상 쪽이요. AS를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죠.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특별히 귀금속 같은 데에는 이제 보통이 1년이고 길면 2년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사실 생떼를 부려가지고 얻어낸 것이고, 근데 그걸 얻어낸 것은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은 달성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런 과정에서 우리 엄마와 내가 이렇게까지 와서 이야기할 정도로 너희들이 나에게 함부로 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 노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성실히 하던 것 뿐인데 사실은 억지를 부리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이런 몰상식한 고객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네. 이런 사건이 한 번 벌어지잖아요. 이 두 사람에게만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낙담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 백화점에서 일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앉는 의자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매스크 페이스라고 그러죠. 사실 웃는 얼굴을 늘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힘든 분들이 아닌데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백화점 측도 좀 태도가 바뀐 게 처음에는 고객의 갑질이 아니다. 고객을 좀 두둔했죠. 스스로 직원들이 무릎을 꿇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그 점원이 원하면 회사 입장에서 고소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콜센터 직원, 또 호텔 같은 경우, 이번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팔러시가 이 논란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일어나면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어쨌든 본사 직원도 같이 처벌을 하는 그게 이제 그동안의 징계를 받았었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완전히 작년 말부터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이 매뉴얼도 많이 바뀌어서 어느 정도 한도까지가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뭐 참지 말아라가 아니라 뭐 누구 가이드를 불러라든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이번에 그 인천 S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태도가 거의 한 반나절 만에 바뀌었던 이유가 여론에서도 이게 정확히 갑질을 왜 이 서비스업에서는 받아주는 게 나오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는 네,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어느 수준까지 자기 직원의 의견을 들어봐서 민사소송까지 가는 것이 실은 논란이 되더라도 자사에게 큰 타격이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분위기 전환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일이 이번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호텔도 그렇고요. 또 이제 이 전화하는 콜센터 직원 이런 분 사이에서도 많이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유독 백화점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2014년과 2015년 대전에서 그리고 부천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대전에 있었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 직원의 뺨을 때렸는데 그때 형사 입건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방금 CG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경찰이 밝혔어요. 맞습니까? 엄격하게 보면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릎 꿇어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근데 본인이 직접 스스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뭐 간헐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경찰의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상황 자체가 물론 아직 그 당시 있었던 일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무릎을 꿇긴 했지만 이게 무릎을 꿇어야만 이게 풀리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고객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네. 저는 그건 변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형사상으로 강요죄로 처벌은 못하겠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백화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저는 고객이 어느 정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백화점이나 호텔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정책이 바뀌는 거죠. 유통 갑질을 한 고객을 잃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직원들의 사기 저하라는 더 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직원들 입장에서 우리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속기까지 조직이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회사에서조차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가서 빌어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그 직원들은 어디서 본인의 마음을 달래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는 차원에 있어서도 백화점과 호텔 같은 이런 서비스 업체도 이제는 정책을 조금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측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지나가는 행인들도 고객들도 워낙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동영상을 촬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 젊은 여성이 그거 올리지 마라. 네. 지워라라고 얘기했지만 지지하는 영상도 들어있죠,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린 거는 이런 사실은 좀 사회에 알려야 되겠다는 좀 정의적 차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바뀌고 있는 추세고요. 최근에 이런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사회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대표의 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오랜만에 대중들 앞에 섰는데요. 어떤 말들을 했는지 먼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쓴소리 많이 했다는데 다시 해보니까 몇 번 안 했더라고요. 다만 제가 좀 까칠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약간 덜 굽힌다거나 좀 매너가 좀 부족하다거나 말이 약간 거칠다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성공한 대통령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향식 경선을 해서 경선하면 당연히 경선에 참여하고 저는 공천을 받으려고 100% 확신하는데 네, 바로 16일 밤 대구의 한 네. 성당에서 이루어진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특강 내용이었습니다. 상향식 공천 하게 되면 자신은 100% 공천 확신한다. 맞습니까? 우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본인이 까칠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행 중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 성공을 바란다. 대구에서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유승민 무슨 성당에서 강연을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그날 했던 얘기는 자기가 가장 부담스러워한 지점들을 그대로 얘기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 대통령이 성공을 바란다. 대구에서 가장 큰 변수는 뭐겠습니까? 대구뿐만 아니라 4월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을 경우에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월 총선 직전에 대통령 지지도가 몇 프로 정도 가느냐가 큰 변수가 되는데 대구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각이 계속 잡힌 상태에서 천하의 유승민이라도 지역 민심을 돌파할 수 있겠냐? 없죠,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부담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내가 까칠한 걸 내 스스로 알고 있다. 좀 고치셔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상대 후보로 예정되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 같으면 철저하게 지역 밀착형 후보입니다. 네. 근데 유승민 의원 같으면 고공행진을 하는 저는 강연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병과 공중전이 싸우면 전국에는 보병이 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까칠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잘 못했다. 이런 얘기를 반증하는 것이고 100% 지금 새누리당 경선 룰이 안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이 공천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겠죠. 안 하는데 이제 그거는 경선 룰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경선 룰이 정해지면 참여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만만치 않고 또 두 분의 초식이 전혀 반대됩니다. 동구청장 부분은 지역 주민과 1대1로 밀착하면서 지역에서 낮게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고 유승민 의원은 전국적인 유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4월 총선에 대구 동구 지역의 경선이 굉장히 좀 관심을 끄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국회법 갈등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듣고 지금 4개월 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건데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만만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 대구 동구에서 이재만 구청장이 밑에 좀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유승민 대표는 나름대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긴 했지만 나름대로 어떤 브랜드는 확실히 가져갔거든요. 어쨌든 개혁적 보수라는 이미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유승민 대표의 성공을 담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승민 대표는 그 여권에서의 어떤 약간 희소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개혁적 보수 이미지를 가지고 왔던 것이고 지금 이 공천을 둘러싸고 전략 공천이다, 우선
우선 추천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설사 친박과 청와대에서 유승민 대표를 찍어내기 위해서 거기서 야 우선 공천적으로 해 이제만 군자 안 쳐 이렇게는 못하겠으나 어찌됐건 유전내 원내대표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좀 선제 방어하는 차원에서 약간 공세적으로 나갈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그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에서 반드시 100% 경선을 치러야 되는 지역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대구 동구입니다. 네. 여기를 잘못 우선 추천이나 전략 공천을 해가지고 인위적인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여파는 엄청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긴 반드시 100% 공천해야 된다는 유 전 원내대표의 얘기에 네.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네, 유 전 원내대표 이번 강연에서 차기 혹은 차차기에 TK 출신 대통령 배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준비해야 한다라는 네. 의미심장한 언급도 했습니다. 26일에 김부겸 전 의원이 책을 펴낸다고 하는데 거기서 유 전 원내대표를 차기 대권 후보로 꼽았다고 합니다. 어떤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두 분은 친하죠. 뭐 경북고등학교 동기로 알고 있고 친한데 이제 김부겸 의원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뭐 차기로 꼽았다기보다 전날 강연에서 대구가 박근혜 이후에 차차기를 준비할 수 있는 인물을 키워야 된다. 네, 그렇게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대구에서 나를 이렇게 여기서 이 지점에서 죽였으면 안 되고 나를 더 살려놔야 대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된다. 일면 사실입니다. 이 지점을 부각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그 다음 총선까지 좀 순탄하게 가겠다는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서 고도의 유승민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대구가 난 큰 인물이라는 얘기죠. 큰 인물이고 그게 자신이라는 대구, 거죠. 본인이라는 예. 거죠. 거기서 이제 김부겸 의원이 뭐 고등학교 동문이니까 좀 뭐 또 유승민 의원하고 김부겸이 정치적 색깔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조를 한 측면이 있는데. 유승민 의원, 네. 일종의 이제 TK 쪽에서 신보수 얘기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지금 김부겸 의원이 살짝 이렇게 꼬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 꼬드기는 거? 그 마라톤을 뛰려면 최소한 지금 김부겸 의원이나 유승민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를 당신들이 왜 뽑아줘야 되느냐. 큰 물건 하나를 키워달라. 그럼 대구에 누가 있냐? 유승민 있고 저 김부겸도 있다. 이 정도는 살려놔야 대구에서 큰 인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배출을 했는데 차기나 차차기에는 후보가 없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김부겸이든 유승민이든 죽는다면 미래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대선 후보급이니까 당신들께서 꼭 표를 주세요라고 약간 겁박을 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뭐 사실이죠. 사실이기 때문에 뭐 김부겸, 유승민 두 분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대구가 만든 정치적 자산인데 본인들 생각이 그렇고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뭐 그때 가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가 하면 친노 진영의 적자로 불리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비노계로 꼽히는 박영선 의원의 북콘서트에 참석해서 통합전달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새물결론 역시 야당에서도 지금 뭔가 구심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야당의 지금 지지도는 문재인 대표로 봐야 되는 것이고 지지도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안희정 지사는 문재인 대표와 다른 게 실제로 친노의 적자죠. 적자인데다가 이전하고 좀 달라진 측면이 역시 충남지사를 하면서 뭔가 좀 연륜이 쌓여가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평가조차도 공과가 있다라고 선회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 수도권 중도 박영선 의원 북콘서트에서 말하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안희정의 전략은 이른바 친노에 대해서는 자기가 적자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중도로 가겠다라는 것을 여러 번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 지사 입장에서 지금 당장 뭐 내년 대선까지 급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안 지사가 그간에 보여왔던 정치적 행보 연장선 속에 있다. 그러니까 친노를 기반으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네. 일관된 전략 위에 저 콘서트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안희정 충남지사도 모습을 드러냈고 손학규 새정치연합 고문도 오래간만에 모습을 공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렇게 잠자던 정치인들이 속속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 결국 내년 총선 준비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매체에서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눈에 띄는 지역구 두 개를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보시죠. 네, 바로 방금 저희가 네. 언급을 했던 대구 동구 을의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이재만 후보의 지금 가상 대결입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좀 높습니다. 근데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고요. 예. 네. 좀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알 수는 저렇게 없는 저 구도로 간다고 그래도. 예. 예. 또 한 가지 좀 뭐 관심을 모은 지역구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 노원병인데요.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인데 이준석
네. 전 비대위원장 대표가 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한 언급을 조금 하면서 가상 대결을 한번 펼쳐봤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자존심을 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마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분들이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준석 대표가 이 정도까지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상대적으로 안철수 대표는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지금 연령층이 조금 나눠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주로 이제 젊은 층 20, 30대, 40대까지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0대, 60대 지지도가 높으니까 이제 새누리당 쪽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거기를 지지하는 여러 그 국민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건데 이제 지금 이거는 가상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이준석 대표는 여기서 지든 이기든 손해볼 건 없죠. 근데 대선 후보인데, 잠재적인 대선 후보인데, 안철수 의원. 참 자존심 많이 상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자초한 거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모든 정치인들이 어떤 여론조사 지지도가 빠진다든지 낙선하게 되면 그걸 본인이 자초한 거지. 그걸 누수 탓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노원병이란 지역구는 야권의 절대 우세 지역입니다. 절대 우세 지역에서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정치 신인입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비대위원까지 거치면서 뭐 대선을 치러본 어떤 경험이 있고 반정치는 맞지만 아직까지 출마를 해본 경우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 오차범위 내에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본인의 어떤 그런 이제까지 어떤 정치에서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되지 않나. 과연 내가 정치판에서 무엇을 했는가. 내가 말로는 새정치, 정치에선 새정치, 그 다음에 또 공정경제론, 그 다음에 혁신한 3대 아젠다 다 얘기를 던집니다. 하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놨고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야당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이 있었는가, 실천을 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니겠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나와서 당선된다면 안철수 의원은 정기 은퇴해야 돼요. 저게 이제 만약에 저 정도 조사 결과에서 이준석 의원이 안철수 의원 지역구에 출마한다. 이래 됐을 때 성패와 관계없이 새누리당으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인 게 안철수 의원은 발을 완벽하게 노원에 묶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죠. 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 지역에서 통미가 자기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다른 지역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아, 다른 지역구 지원이 그렇죠. 왜냐하면 야권 입장에서 후보를 지원하려면 안철수, 문재인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꼼짝 못합니다.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이 노원병 서울 북쪽 지역이죠. 북쪽 지역에서 안철수 의원의 발을 완벽히 묶어놓고 이 지역을 못 빠져나가게 한다. 그럼 새누리당 입장에서 굉장히 큰 득이 되는 거죠. 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평가고 안철수 의원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초선 의원이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안철수 의원이 돼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뭘 했는지도 냉정히 따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뭐 그런 거고, 안철수 의원이 재선되는 게 목표라면 열심히 해서 되면 되겠지만 어쨌든 대권을 생각하는데, 대권을 생각하려면 4월 총선에서 여러 후보들을 지원하면서 내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 지역에서 한 발짝도 못 빠져나가고 그게 머물러 있어야 된다면 본인으로서 깝깝한 일이죠. 네, 그런가 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뜨거운데 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방미 전에 전주와 대비해서 지지율이 4%나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이제 방미 성과는 반영이 안 되는데 오늘 아침 뭐 여론조사 보면 부분적으로 약간 이제 반등한 측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54% 갔을 때가 좀 이례적 경우였다. 왜냐하면 목함지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입장, 그다음에 중국 열병식에서 아주 화려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게 높은 거였고, 실제로 지지도가 44%가 낮은 거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는데 10% 떨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경제입니다. 경제고, 뭐 며칠 전 한국은행에서도 2.7% 뭐 우리 전문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성장 예측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생각 밖으로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에 비해서 지지도가 좀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뭐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니 해도 문제는 주머니 사정, 살림살이 문제인데, 살림살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그 지점에서 40%대의 지지도가 저는 낮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나라를 비운 사이에 최경환 부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총선 출마 의지 밝혔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기 개각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행정부 장관, 그러니까 행정부 장관들하고 부총리들이 대거 지금 뭐 하마평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얘기가. 시기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아마도 원래대로 한다면 최경환 부총리가 가장 늦게 나가야 되겠죠. 예산안까지는 보고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지고, 지금 개각 물망에 오르는 게 이제 유일호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요. 김희종 여가부 장관, 황우여 장관, 유기준 장관, 5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행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이제 2달, 석 달 남았는데 여기에서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또 소비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하게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글쎄요, 최경환 부총리도 물론 뭐 당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마무리를 문을 잘 닫고 나가야 되는데 문도 안 닫고 그냥 휙 나가버리게 된다면 문을 열어둔 채로 나가버리니까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국위 개각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죠. 예. 후에 누가 되더라도 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이 공은 최경환 부총리가 이게 굉장히 좀 5분이 나간 걸 기정사실로 본다면 이게 굉장히 이제 파티는 끝났다, 지지율 파티가 끝났다는 것이 지금까지 한 2년 6개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외교를 했을 때 올라갔다가 내치에서 까먹는데 그렇죠. 내치 중에 갔다가 돌아오면 올라갔죠. 내치 중에 가장 점수를 많이 까먹은 게 인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핵심 5자리 인사에 대해서 후임을 했을 때 그 인사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 또 이른바 수첩 인사를 해서 청문회를 갔다. 청문회에서 문제가 터진다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전성절 기념 방문식을 끝으로 사실 외교적 성과가 지지도에 반영할 부분은 약하거든요. 네. 약하다고 본다면 결국 내치 안의 숙제만 남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실력과 내공을 따진다면 그야말로 긴장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지지율 파티는 끝난 것이고 숙제만 잔뜩 남은 형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연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박차를 가하자 문재인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두 분의 상대가 다 말하자면 친일 그리고 독재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 저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 또 다른 과제는 이 국정교과서 이 논란 어떻게 파헤치고 갈 거냐. 예, 그렇죠. 근데 어차피 뭐 대통령께서 그 대수비에서 말씀하신 이상 정면 승부를 하시려는 거 갖고 정면 돌파를. 네. 근데 제가 문재인 대표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 의아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 논란의 핵심 이슈는 뭐냐면요. 지금 나와 있는 8종의 좌편향 교과서가 옳으냐 그러냐 여기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이게 옳다고 그러면 논쟁 뭐 국정화 뭐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됐다. 그럼 잘못됐다 고칠 때 검정을 갈 것이냐 국정화를 할 것이냐. 국정화하게 되면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냐. 이런 순서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하는 얘기들을 보면 국정화는 회계수정 때문에 안 된다. 친일 독재 미화 나올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지금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그게 안 나와요. 네. 그게 기본이거든요. 거기서 만약 야 지금 교과서 좌편향 아니야 맞아 라고 하면요. 국정화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8종의 교과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각 거기에 대해서 야당 입장이 어떤지 문재인 대표 입장이 어떤지 그걸 먼저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국정화를 얘기하시던 뭐 검정강을 얘기하시던 친일 독재 미화를 얘기하시던 그게 저는 순서에 맞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연예계 핫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전수영 연예전문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패션 위크 소식이네요. 네, 패션 위크 별들의 아슬아슬한 입장입니다. 현재 지금 2016년 SS 서울 패션 위크가 진행 중인데요. 남다른 입장을 해서 주목을 받은 스타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에이핑크의 손나은 씨입니다. 네. 이제 좀 구두가 벗겨지는 해프닝도 있었고요. 이제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뭐 큰 사고는 아니라고 그래요. 이제 포터월로 이동하는 동안 굉장히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었는데 그 포터월에 선 순간 이제 환한 웃음을 보이면서 역시 프로답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고요. 그 다음 연예인은 바로 진세현 씨입니다.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옷을 이제 딱 맞춰 입으셨는데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비현실적인 개미 허리거든요. 잘록하네요, 정말. 네, 정말 너무 얇아서 이게 사람 허리가 맞냐 뭐 이렇게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스타는 바로 시스타의 보라 씨입니다.
직접 런웨이에 나선 건데요. 모델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당당하게 워킹을 해서 굉장히 좀 모델답다 뭐 이런 지목을 받은 바가 있고 이날은 3벌의 의상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어떤 스타일이 가장 아주 놀랐던 게 이제 시스타의 보라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이돌 그룹 아닙니까? 근데 지금 동영상도 나오고 있는데 워킹하고 저런 실력이 진짜 뭐 예사 실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연습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아마도 뭐 호평도 받아서 가장 좀 보라 씨한테 눈길이 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알아보죠. 네, 바로 이준기 씨 소식입니다. 이준기 씨가 할리우드를 진출했습니다. 이제 덩달아서 밀라 요보비치와 함께 찍은 사진도 함께 화제가 됐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좀비물 영화 레지던트 이블에 출연 확정하게 된 겁니다. 네. 현재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촬영 중이라고 하고요. 이 사진이 지금 밀라 요보비치가 네, 같이 그렇죠. 찍은 사진입니까? 네네. 이제 본인의 SNS에 올리면서 팬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이제 밀라 요보비치가 직접 태권도 유단자로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소감도 밝혔고요. 근데 아직 계약 조건상 배역이 어떤지, 뭐 얼만큼 나오는지는 알려줄 수는 없다 하면서 궁금증을 레지던트 이블이면 혹시 뭐 좀비로 나오는 거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저 영화 시리즈가 상당히 전통물입니다. 네, 여섯 번째고 마지막이에요. 예, 1, 2 같은 경우에는 대박을 쳤었고 6도 그러니까 5, 6도 전혀 뭐 어디에 꿀리는 그런 영화 시리즈는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순수익만 1조 원이 넘는 이제 그런 시리즈여서 이번에 6에 좀 의미가 있고 이준기 씨의 후일담으로 영어가 굉장히 능통하다는 그래서 촬영장이나 배역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저도 이 부분은 되게 놀랐습니다. 이준기 씨 영어가 이렇게 실력이 뛰어나. 근데 한국 배우들이 지금 헐리우드 진출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병헌 씨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한국 시장에 대한 아시아 시장에 대한 뭐 공략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국이 아시아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배우를 쓰면서 아시아 시장 전체를 잡자. 뭐 이런 공략법에 따라 헐리우드의 포석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 네, 세 번째 소식 볼까요? 네, 세 번째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소녀시대 유리 씨와 야구선수 오승환 씨가 이제 결별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소속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별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장거리 연애가 이제 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고 결국에는 관계가 좀 소원해졌고 각자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별을 선택한 거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저게 설인데 양측에서 인정을 한 건가요? 네, 이제 소속사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네, 장거리 연애가 아무래도 어떤 애정이 식는데 또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나오고 있는데 결별 얘기 돈 다음에 유리 씨가 또 화제가 된 게 자동차 매니아고 또 스피드광이다라는 기사가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보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유리 씨가 지금 뭐 이제 그 드라이빙 관련 이제 스포츠카 관련 프로 MC를 맡으면서 한 얘기인데 본인이 이제 드라이브, 그러니까 속도 광이다, 스피드 광이다. 그래서 스포츠카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뭐 실현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냐라고 뭐 얘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유리 씨가 굉장히 이제 속도를 저 차인데 꽤 비싸 보이는데요. 네, 상당하죠. 저거 이미 슈퍼카의 레벨에 올라와 있는 차고요. 네. 거의 20만 달러 이상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2억대, 3억대에서 그 이상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근데 유리 씨의 저 스포츠카가 나온 다음에 또 연예인들의 또 슈퍼카 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람보르기니를 타는 또 연예인들이 또 조명을 받았죠. 예, 람보르기니도 있고요. 그 G 들어오는 빅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색깔을 바꿔서 이제 스포츠카를 타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스포츠카라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연예계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유리 씨가 실현의 아픔을 지금 스포츠카로 풀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